안녕하십니까. 제3회 청년과 함께하는 선진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착한 선진화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간단하게 착한 선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바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착한 선진화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진보와 보수로 나눌 때 그 보수적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진보적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정부 있는 동안 또 그 전에도 이제 착한 선진화를 갖다가 주도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착한 선진화를 포용적 성장이란 말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정책을 했는데, 사실 포용적 성장 자체는 좋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포용적 성장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등치시킨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는 경제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 경제에서 얻어진 과실을 갖다가 꼭 그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사람들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 이런 걸 저는 착한 선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문정부는 기본적으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은 착한 선진화 개념은 같은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성장이나 경제를 갖다가 무시하고 반시장, 반경제 정책을 이 포용적 성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다가 경제도 충분히 살리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분배 지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이 분배 지표가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데, 배분 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 잘못된 정책 실패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제대로 된 착한 선진화를 보수 정권에서 해야 된다. 그냥 이 보수 정권들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조건 성장, 그리고 기업 중심, 시장 일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또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또 시장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갖다가 창출해 나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5천만 국민이 함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 성장의 과실이라든지 경제의 그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함께 좀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막 그 노동자 중심의 이제 정책들을 갖다 또 기업가 중심으로 다 바꾸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역풍을 맞아가지고 결국은 MB 정권이 초창기에 그 DJ 정권, 노무현 정권의 그 정책들 다 뒤집게 하다가 이 쇠고기 파동, 뭐 광우병 사태 때문에 정권이 막 흔들리고 결국 개혁의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이 MB 정권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흔들린, 굉장히 이제 제대로 된 충분한 성과를 못 내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걸 급하게 갈 게 아니라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을 뭐 즉각 뜯어고친다 하다가는 이게 부러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5년, 10년, 20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그 선진화 포럼은 우리 그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 착한 선진화는 한국 선진화 포럼에서 우리 김 교수님이 내걸었던 큰 슬로건인데 이제 지금이야말로 착한 선진화를 다시 내세울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착한 선진화 뭐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말씀드린 거 있지만 뭐 제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의 시각에서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착한 선진화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17기로 활동했었던 권순영입니다. 제 질문은 좀 다소 짧은데요. 그 안건학업의 삶을 위한 국가대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안건학업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서신 적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좀 해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그 노자도 특경 같은 데 보면은 자꾸 정부가 국민들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국민들 유한다고 사실은 우리 그 도가하고 육아하고 가장 큰 차이는 육아는 정부가 국가가 나서 가지고 뭔가 뭐 도덕 정치니 뭐니 해가지고 막그 적극적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라면 이 도가들 이 노자 사상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놔둬라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한다. 국가가 할 때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괴롭힌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육아 사상은 좀 큰 정부의 구상에 가깝다면 이 그 도가 사상은 작은 정부의 사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건학업을 갖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아 사상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복지니 뭐니 해가지고 뭐 그냥 적극적으로 또 경제도 개입하고 복지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이 육아 사상에 가깝다면 이 도가 사상은 정부가 너무 개입하지 말고 좀 내버려 두고 정말 이제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만 눈에 보이듯이 안 보이듯이 개입해가지고 국민 스스로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 없는 시장 경제 좀 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생기는 부작용만 뒤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해결하고 하는 뭐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건학업 개념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유가적 사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도가적 사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유가적 그 접근하는 것이 유럽 국가의 접근이라면 사실은 이제 도가적으로 접근하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복지국가를 뛰어넘어서 복지국가 사상을 뛰어넘어서 뭔가 좀 우리 한국 나름대로의 한국의 국민성에 맞는 그런 이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은 막 개입하기보다는 좀 규제 철폐라든지 그 다음에 기득권을 갖다 좀 줄인다든지 뭐 그런 것 중심으로 이 경제정책은 하고 그 복지정책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한테 분야에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민 사실 안전하기라는 것은 그냥 국민들이 나라의 존재조차도 모를 정도로 편하게 있다는 거거든요. 국가의 존재가 전체 이 도가적 사상에서 보면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제 우리도 조금 그동안 유가적 사상의 접근 입장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다면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제 생각에 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 나름대로의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시죠. 뭐. 네. 네, 질문 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지암 선진 아카데미 17기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행복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실패자, 뭐 특히 뭐 창업 실패나 아니면 뭐 공무원 뭐 시험 실패 등등의 뭐 그런 실패자들에게도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교수님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 지향적인 그런 이제 그 성장을 갖다가 계속 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낙오자도 생기고 또 그리고 실패자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해 주는 것이 사실 복지 정책이죠. 복지 정책인데 지금 이제 복지 정책의 방향이 크게 보면은 이제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로 나눈다면 보편적 복지는 뭐 실패자든 성공자든 똑같이 그냥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선별적 복지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잘 하니까 그 어렵고 힘든 분들 실패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분들에게 중심으로 좀 제대로 된 복지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복지 정책을 열심히 지금 많이 확대해 왔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충분한 복지 해주는 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복지 정책의 기본 개념도 그렇게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든든한 그건 제가 항상 이제 쓰는 표현은 그냥 예를 들면 떨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간 아스팔트에 그냥 엎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땅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좀 폭신폭신한 뭔가한테 좀 깔아서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약간 아프긴 아프더라도 그게 너무 다쳐가지고 뭐 뼈가 부러지고 뭐 생명을 잃고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복지 정책 제대로 된 복지 정책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짧게 발표 넘어가야 우리 더 넓은 많은 이야기 하시죠. 네, 류호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님 강의를 읽으면서 행복은 건강 곱하기 원하는 것 나누기 가진 것이라는 행복 방정식을 도출해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과거보다 이제 한국 사회 청년들이 좀 더 부유한 환경에 있고 좀 더 여유로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과 이제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교수님도 이제 살아오시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불만 같은 거를 느끼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았는데 혹시 그 강의 내용을 보면은 기대하는 목표 행복 수준을 낮추고 행복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 2030 세대들한테 추천을 해 주신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뭐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도가 이야기도 하고 육아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기 불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자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한 자기가 아니라 그냥 오로지 우리 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말하시면서 이 세상에 이제 부처님이 태어났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부처님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서 부처님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에 가까운데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80억 명에 이제 몇 천만 명 좀 남았더라고. 한 3천만 명 정도 더 늘어나면 이제 80억으로 이제 되더라고요. 올해 80억 명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 80억 명 한 분이 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유의 다른 사람하고 절대 구분되는 고유의 DNA를 가지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어떤 사람의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각각의 개성과 개인의 개인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꾸 살아가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세상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좀 농경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마을 사람끼리만 같이 살고 이러니까 평생 걸어 다녀봐야 마을 안에서만 살고 이렇게 해서 크게 비교할 것도 사실 그래도 비교할 거 있죠. 사촌이 논 사람 배 아프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비교할 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사촌이 논 사는 것도 뭐 평생 보면 몇 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완전히 오픈되고 완전히 동시화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80억 명 전부가 비교 대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 이제 비교당하고 자기 스스로 비교하고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뭔가 더 자꾸 더 불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직 자기의 진짜 자기 자신 뭐 그걸 갖다가 뭐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참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발견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 또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서 저는 모두 80억 명 모두가 하늘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미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미션이 어떤 미션인지는 결국은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뭐 그 자체에서 행복도 나올 수 있고 그 자체에서 자아 성취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본인은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많은 20대, 30대는 이제 제 생각 자연적으로 도통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부모님들이 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이 부모님의 관점에서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그 테두리에서 자꾸 이 젊은 사람들을 압박하다 보니까 또 뭐 제가 부모님이라는 건 꼭 특정한 부모님이라기보다는 범사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려면 부모님부터가 좀 변해야 되는데 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막 강요하고 이런 그리고 이제 본인의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이라든지 본인의 그 삶을 자꾸 자녀에게 투영시키는 이런 것들도 옛날만큼은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이제 그 본인들 이제 우리 청년들 자체가 이제 그런 그 자기 정말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도 저는 뭐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뭐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뭐 부모라든지 사회라든지 국가가 힘들 때는 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기본적인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자기 자신의 10년에서 자기 자신을 원하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자기 삶을 찾아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윤예지라고 합니다. 착한 선진화라는 개념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영상을 보니까 어떤 개념이고 어떤 정의인지는 이해가 갔는데 사실 착한 선진화라고 하면 저희가 일상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좀 지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이름도 지암선진화 아카데미다 보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히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냐. 선진화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일상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착한 선진화라는 개념을 최근에 이제 어떤 일상에서라도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혹시 느낀 순간이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좀 이제 착한 선진화에 제가 이제 큰 방향 중에 실천 방안 중에 제가 이제 그 모럴 도덕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참나를 찾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은 다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이야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지암 아카데미에 있는 분들은 다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를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참나만 찾아서는 이제 그냥 보통 사람 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그거는 뭐 기본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고민하고 또 그 큰 방향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씩 해 나가는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개인이 아니라 또 우리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같이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여러분하고 이제 대면으로 보면서 식사가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냥 공부하고 교육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 머물렀는데 이제 좀 더 그리고 뭐 사실은 많이 했죠. 우리 우리 여러 가지 카드 만들기 등을 통해서 우리 지금 우리 선진화 포럼에 굉장히 좋은 지식 정보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다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그런 활동에서 좀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뭘 할 것인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상할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이제 조만간
우리 같이 모여서 그것만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이 아니라 좀 더 그것을 위한 우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찾아보는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진 아카데미 19기 서승경입니다. 저는 이제 제 전공인 교육 측면에서 느낀 그런 성숙 사회의 구현과 이제 행복 인식 방향의 전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제가 느낀 이런 성숙 사회나 뭐 행복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약간 뜬구름을 잡는 정신적인 도모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을 꿈꾸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이제 교육에서는 사실 고학력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경쟁이 심화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학이나 대학원은 연구를 하기 위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취직을 잘하기 위해 또는 연봉을 높이기 위해 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변질된 지가 굉장히 오래이면서 이게 수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고 최근에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해결을 못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는 사실 자본주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유튜버 같이 뭐 대학을 가지 않는 자들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대학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 아이들의 인식조차도 변하기 시작하고 대학을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조차도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부모님은 당연히 아이들 잘 살길 원하니까. 근데 이제 대학을 가지 않아도 그런 길들이 있다라는 거에 부모님들은 이제 대학 진학률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이런 인식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성숙 사회에서 행복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의 흐름과 움직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복의 기대를 낮추는 거나 이제 정신적 흐름을 억지로 방향을 정해주는 걸 국가가 하기보다는 이건 너무 현실성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행복 인식의 변화는 자본주의에서 흐름이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면서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그런 정신적인 도모보다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와 행복 인식의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우리 자본주의 원래 속성 자체는 이제 뭔가 그 물질적 만족, 그 물질적 추구 이 자체에 이제 자본주의가 기반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그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그 뭐랄까요? 이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 물건들도 단순한 구체적인 그 물질이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로 뭐 예를 들면 뭐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것들로 지금 바뀌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그 사실은 그 우리 굉장히 정형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굉장히 창의적인 그 부분에서 창의적인 부분에서 나오는데 우리 교육이 이제 창발성을 높이는 교육을 한다 하면서 사실은 뭐 창발성 높이는 교육을 제대로 창발성 높이는 교육조차도 그 암기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교육이 아니라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스스로 이제 이 그 유튜브라든지 그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런 자기의
창발성을 갖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또 자기 스스로 찾고 또 높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지금 새로운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기존에 그냥 우리 혁명에서 한 단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가 만들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실 물질적인 것은 하나 만들면 한 사람밖에 소비 못하지만 지금은 뭐 우리 이 유튜브에 있는 것들만 하더라도 하나 만들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같이 소비해도 그것이 줄지 않고 오히려 그 자체가 또 새로운 그 가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지금 변화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4차 산업혁명 자체도 자본주의가 발전의 큰 흐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끝이 어딘가 그것이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지금 가장 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가 스스로 찾아다니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고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는 전혀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회가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완전히 양분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뭐 48대 48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뭐 그런 결과가 나왔듯이 완전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 거 듣지도 않고 상대방이 어떤 걸 하더라도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만 노는 뭐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또 이 잘못된 흐름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또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진화 포럼에 우리 여러분이 같이 이 청년 리더가 할 일들도 그런 부분에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암 선진 아카데미 14기 이경환입니다. 이제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이제 미꾸라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계속 이제 현실에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계속 불만을 갖고 이제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차이를 만든 게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뭐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부분에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노동 시장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양극화 같은 그런 개념 예를 들면 고졸 대졸 간의 높은 임금 격차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기한 만큼 성과도 거의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게 지금 뭐 비슷한 일을 하는데 임금은 굉장히 보상은 서로 다른 것은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굉장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완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뭐 이런 것이라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사실은 정규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결과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보상의 차이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좀 자유로운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정규직화만 되면 되듯이 정부가 밀어붙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경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특히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그 양극화, 임금 격차, 임금의 그 양극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시장을 갖다가 존중하면서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윤 정부가 또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질의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 앞에 질문 주셨던 분들의 질의로 좀 대부분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행복한 나라로 착한 선진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는 계층 간의 갈등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짧게 간단하게 봐서는 남녀 사이의 갈등도 요즘 성별 갈등도 굉장히 좀 심해져 있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을 좀 잘 벌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이에 이런 갈등도 굉장히 좀 심해서 좀 인터넷에서는 최근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죽창이라는 단어가 한때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약간 이제 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죽창 앞에서는 너도 나도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제 너도 이걸 한 대 맞으면 죽고,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나도 한 대 맞으면 죽고 모두가 다 죽창 앞에선 평등하다. 모두 죽창을 들자. 약간 이런 식의 인터넷 밈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봉합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당장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부분들을 갖다가 좀 아까 이제 양극화도 이야기했고 소득 분배 구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이제 말씀을 좀 이미 좀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지금 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든 좀 굉장히 5천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보니까 유럽의 이제 행복에 대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국가 행복도를 정리해 보니까 지금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그 행복도 순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행복도가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한 50등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행복한 국가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근데 최근에 제가 요즘 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국가라 하더라도 뭔가 또 다 똑같지는 않더라. 우리나라 이제 평균 수명이 한 84세 정도 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도 수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스웨덴의 평균 수명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스웨덴의 평균 수명이 78세밖에 안 됩니다. 78세. 78세하고 84세는 6세나 차이 나잖아요. 1, 2세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것을 봤을 때 저는 이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갖다가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괜찮다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스웨덴은 무상복지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복지하는데 이 병원 가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원 가는데 그냥 본인 부담금 또 물론 이제 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본인 부담도 있고 의료기술 측면에서 스웨덴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 충무로 옆에 가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그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이 국립보건원 비슷한 국립 뭐 그 무슨 나라가 지어놓은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스웨덴이 지어준 거거든요. 1960년대. 우리나라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기술, 의료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행복은 사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살률 높은데 결과적으로는 평균 자살률도 자살로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평균 수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84세.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는 뭐 91세, 92세까지 지금 늘어날 것으로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약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너무 역동적이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역동성이 없어지면 오히려 그냥 별로 불행감도 없지만 짜릿한 행복감도 확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구상하는 사회, 미래 사회가 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단순한 그 북유럽 국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지. 그래도 스웨덴은 많은 나라인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뭐 한 600만, 뭐 700만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뭐 핀란드도 그렇고 그런 국가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동질성하고 5천만 명이 사는 나라에서 동질성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극한 예를 들면은 차이, 이 감도 우리가 생각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뭐 지금 뭐 그냥 북유럽과 같은 그런 식의 평등을 갖다가 추구하기가 쉽지도 않은. 그래서 그 5천만 국가에서 추구할 수 있는 행복과 그리고 5천만 국가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갈등의 정도와 그리고 5천만 국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의 정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제 좀 더 이제 한 단계 높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어느 나라 따라가야지 뭐 어느 나라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막 따라온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독일도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4세나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부정한 부분들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좋은 부분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를 갖다가 지금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또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의 좋은 점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진취적으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대답이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년과 함께하는 선진화, 착한 선진화 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